지금까지 아, 예, 국내 예. 지금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자산이 한 3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210조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데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유지되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저 어제 김 부장을 정주행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피곤해 보이네.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예.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지옥과도 같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은 게 네. 보통 50세에 퇴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네. 연금이라던가 모아둔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 좀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오늘 최만수 기자님 모시고 네.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국제부에서 해외 투자와 연금 쪽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최만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연금 쪽도 하시고 해외 투자 쪽도 많이 담당하세요? 그러면? 예, 지금은 해외 투자 위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증권부에서 오랫동안 연금하고 주식을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노후에 얼마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김 부장 1회에서 그런 게 나와요. 네. 이제 명세빈이 주부들 모이는 그 투자 모임 같은 데 가서 얼마가 필요할까 노후까지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써내는데, 사람들이 보통 3억이나 4억을 써내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월 생활비는 320만 원 정도로 통계가 있거든요. 320만 원 정도 은퇴해서 그 소득으로 살려고 한다면 30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1억 7천만 원 필요합니다. 11억 7천만 원.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몸이 건강하고 네. 부모님 노후가 제대로 잘 안정이 돼 있을 때 이 돈이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물가도 계속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7천만 원을 그러면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으면 너무 늦으니까 일찍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예. 자산을 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320이라는 돈을 만들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부동산처럼 어디 한 군데에 11억이 딱 묶여 있는 돈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을 테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내가 건물주를 가지고 월세를 320 받을 수 있다면 뭐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0억 정도만 돼도 예를 들어서 배당주 한 6%짜리 넣으면 네.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원금을 까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것도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 김 부장에서도 보면 퇴직금을 네. 이제 한 번에 상가에다가 넣어버리면서 아. 좀 사기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목돈이 있으면 네. 누군가는 이렇게 뭐 상가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뭐 주식에다가 넣어야 네.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뭔가 나눠서 받는다거나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뭐 그 포인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 다 해서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아야 5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8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본인의 퇴직연금까지 깨서 네. 다 부동산에 몰아넣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면 만약에 상가가 정말 잘 돼서 거기 현금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빚까지 내서 아파트에 넣고 여긴 현금 흐름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자산에 돈을 묶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부자가 많다 들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 뭐 퇴직연금 부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 401k의 자산의 70에서 80%가 주식 시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시장이 근 몇십 년간 계속해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으로만 백만장자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도 한 2번 정도 취재를 갔다 왔는데 뭐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백만장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PB한테 상담을 못 받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 정도는 너무 흔해가지고 네, 이제는 200만 장자 정도 돼야 좀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30억인 거죠? 200만 장자면. 그렇죠. 와.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까지 대부분 퇴직연금을 그 예적금에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90%가 예적금에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퇴직연금 설계 받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위험 자산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거만 보면 원금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예적금에 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잃게 무조건 어떻게든 지키려고만 하면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불리질 못하고 401k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나라 자산은 계속해서 돈이 묶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1,500원 가까이까지 갔는데 원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자산의 어떤 그 상승 효과를 더 그만큼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연금,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주식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 30대 그 직장인들도 너무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굴리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 내가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져 왔을 때는 사실 원리금 보장형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리스키 테이킹을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경우에 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20, 30, 40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산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그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럼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뭔가 네. ETF보다는 그럼 주식 투자 이거를 아. 추천하실 걸까요? 연금 계좌에서는 주식 투자 일반 주식 투자는 못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ETF로 일반 투자를 주식 해야 투자에서. 되는데 ETF로 이제 다양한 주식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401k도 알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S&P 500 지수 추정형 대부분 이거거든요. 401k 들어있는 거 나스닥 추정형.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주식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 좀 억울한 게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0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었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쭉쭉쭉 밀고 올라가니까 이 똑같이 이제 퇴직연금 주식형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네.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뭐 미국형에 좀 많이 넣을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지금 그 아까 ETF를 말씀하셨는데 ETF가 저는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해외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뭐 휴대폰으로 뭐 1분, 2분 만에 다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품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나스닥, S&P 뭐 해서 뭐 미국 반도체, 미국 헬스케어 뭐 업종별로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중장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오래됐잖아요. 올해는 좀 반짝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사실 힘들죠. 네. 예, 이거 뭐 해봐야 뭐 또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일 거다. 근데 미국은 예전에 워런 버핏이 2013년에 자기 유서에다가 내 자산의 90%를 S&P 500 ETF에 넣고 10% 미국 국채에 넣으라고 했는데 네. 그대로 투자했으면 10년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6배거든요. 6배 오릅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 시세 차익을 미국인들은 401k를 통해서 그대로 누리다 보니까 연금 100만 장자가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뭐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라고 그렇게 투자 못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ETF를 통해서 미국 401k처럼 똑같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왔을 뿐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어떤 지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젊은 직장인 분들도 401k처럼 자신의 연금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뭐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만 퇴직연금 가지고 조선주 ETF 투자해서 80% 낸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그 좀 그런가요? 그렇게 좀 퇴직연금 수익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진짜? 그럼요. 예. 예. 제 주변에도 이제 제 주변뿐만 아니라 그 미래셋 같은 계좌에 이제 상위 연금 고수들 뭐 포트폴리오 공개하고 이런 그것도 분들 보면은 뭐 1년 수익률 뭐 200%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퇴직금이 그러면 200% 수익 났으면 3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어. 네. 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운도 되게 좋아야겠지만 네. 전문적으로 진짜 투자를 하신 거죠. 예를 들어 뭐 반도체를 아. ETF를 샀다 고점에 또 네, 팔고 네, 또 네. 조선을 샀다가 네. 뭐 방산 ETF를 샀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서 이렇게 야. 잘 가신 건데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고 퇴직연금 계좌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연 10% 정도, 연 7, 8% 현실적으로 그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복리를 감안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연 15% 정도 수익 내면 10년에 한 4배 정도 나오잖아요. 연 15%면은 S&P 정도로. 저 강남에 그 그렇죠. PB 개점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 아니 그냥 상장되어 있는 거 S&P 지수 추종만 사서 네. 그러면 4배면은 네. 10년 뒤에 4배고 10년 뒤에 다시 4배면 16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곱으로 뛰니까. 네. 그럼 아까 퇴직금이 11억 8천 필요하다 했으니까 네. 1억이 아니어도 네. 20년 정도만 그 속도로만 잘 불리면 네, 퇴직금을 다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성공의 공식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미국의 한정에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적으로 1940년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 S&P 500 흐름을 그래프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10년 동안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들어간 시점의 연도에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딱 4번 있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오일 쇼크 때랑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랑 금융위기 때 딱 그때 닷컴 버블 딱 4번이었거든요.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올랐고요. 그 10년을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를 낸다고 해도 그 다음 10년에 그거 까먹은 거 이상의 그걸 수익률을 다 보존하고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온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증권부 기자로 오래 계셨으니까 네. 코스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출산율도 계속 네. 떨어져 가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네.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그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좀 혁신이 약간 중단된 느낌이에요.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혁신을 이룬 게 아니라 예전에 해놨던 유산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 혁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한 2개밖에 없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랑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게 20년 전에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했을까요? 네. 게임 뭐 네.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가 네. 갑자기 세계 시총 1위가 되고 팔란티어 같은 건 정말 누가 그런 종목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혁신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달러 자산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는 환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1470원을 간 게 저는 앞으로 이제 예전처럼 1100원 시대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미국은 유지가 되고 있고 혁신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늘려나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만약 연금 투자를 하신다면 좀 강한 자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퇴직연금 안에서 예. 해외 주식 비중을 과감히 좀 늘려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아마 제가 뭐 국민연금 그쪽 CIO를 만나보진 않으셨겠지만 더 늘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국민연금이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줄이고 해외 주식을 더 늘린다고? 라고 하면 정치적인 압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포션을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진짜 수익률만 보고 그냥 포트폴리오 짜보려고 한다면 국민연금도 아마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거예요. 네네. 왜냐면 슈퍼개미 분들 중에도 해외 주식 안 하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네.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가 애국심이 좀 있었고, 야 그래도 미국 주식에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거랑 또 하나는 양도세 면제. 그렇죠. 세금 예. 큽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버틴 거지.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은 나도 미국 주식 갔다. 예,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요 점을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연금이 주제니까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런 측면에서 연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연금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이 되게 파격적으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외 자산은 본인의 그 잉여 자산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자산으로 하시는 게 세제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어느 정도로 좀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제가 수치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예. 어려운데요. IRB 같은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제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ETF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 때까지 이 세금이 이연됐다가 연금 받을 때 이제 적은 양의 세금만 내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 내 돈으로 하면은 그 250만 원 공제 빼고 22% 세금 내는 거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같이 ETF를 하게 되면은 계속 2연 했다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 빨리 하면 5.5%, 나중에 나이 먹고 하면 3.3%까지 줄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되게 쉽게 잘 설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은 퇴직연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쨌든 연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이 뭐였냐면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큰가요? 저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죠. 지금 33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예. 국내 예. 지금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자산이 한 3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210조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데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유지되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꼭 개인의 그 해외 자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만의 영향은 아닐 것 같고 뭐 더 좀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만큼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돈을 210조를 벌어서 우리나라 그대로 가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외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지금 트럼프 협박당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게도 해외 자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의 3주체가 다 지금 해외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M2 수치가 지금 굉장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해 준 게 예전에 그때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일본 1985년에서 90년 사이 때 부동산 좋을 때 보면은 네. 일본 사람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네. 해외 투자 많이 늘리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 늘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좀 뭔가 성장률은 떨어져 나가고 네. 그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절상이 됐잖아요. 엔화가 가치가 급등하면서 뭐 똑같은 돈으로 해외 나가서 훨씬 더 싸게 자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해외에 있는 것들 되게 사기가 쉬워졌어요. 엔화가 워낙에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가다 보니까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자산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서
이번에 지금 BOJ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엔캐리 네.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해외에 지금 뿌려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거랑 좀 다른 게 일본은 그 당시 엔이 비싸서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원이 되게 싸잖아요. 원화가 되게 싼데도 불구하고 해외를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속해서 투자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구조죠. 똑같은 값으로 뭘 사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예를 들어 뭐 샤넬백 예전에 뭐 500만 원 샀으면 지금 2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거죠. 예. 그럼 결국은 국내에는 딱히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 투자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 부동산이라도 있지 않아? 부동산?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미 저는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지금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원화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 이창용 총재께서 뭐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전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적어요. 원화 자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지금 이런 고환율이 뉴노멀이 돼서 계속해서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계속 원화 자산에 자신의 자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는 앉아서 돈을 까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해외 자산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현실적인 저는 뭐 아까 애국심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산을 굴리는데 애국심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 아까 뭐 일본 사례처럼 이게 해외에 투자했던 게 난 수십 년 뒤에 네. 큰 돈이 돼서 네.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도 있으면은 이게 더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박정희 시대 이후로 제조업으로 발전을 해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제조업이 돌아가고 그걸 수출하고 거기에 고용이 일어나고 원자재를 사와서 그걸 또 다시 팔고 이런 경제 구조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가진 자산을 통해서 해외 고성장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해서 투자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산업 자체가 제1 산업이 금융이 됐잖아요. 스위스도 그렇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책 제목에서도 1학년급 노후부자인데 해외 자산에 투자해서 이거를 팔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배당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배당금을 보면 재투자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연금처럼 재투자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자국으로 갖고 와서 생활비로 쓰면은 네, 환율이 올라가면 자기 생활비도 늘어나는 효과도 나고 아, 그렇죠. 예, 그 돈이 다시 또 배당금이 자기 자국 내에서 쓰이니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네, 예, 이렇게 되는 전략도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네, 그렇죠. 어. 배당 ETF나 뭐 지금 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실제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유행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배당을 끌어오기보다 그걸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리시는 게 차라리 거기서 내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성장주에 투자해서 성장주를 조금씩 팔아가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게 낫지, 배당이 많이 나오는 자산들의 지금 성적표가 되게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되게 사랑하시는 슈드 같은 경우에 3년 수익률이 S&P 아마 지금 3분의 1도 안 될 안 거예요. 좋아요. 네, 슈드 같은 경우 되게 안 좋고 그러다 그 대부분 다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것들이 뭐 가치주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의 수익률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게 결국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서 그만큼의 배당을 못 내면 그 자산을 깎아먹으면서 계속 그 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슈드가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ETF도 또 많이 또 네네. 하시니까 또 전공이니까 저희가 2부에서는 그럼 ETF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